안녕하십니까? 생각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닌 마음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강사 이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오래 기억이 남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마운 분하고 또 그리운 분 하면 고마운 사람, 그리운 사람 하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네, 맞아요. 저도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부모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세요? 부모란 무엇일까요? 부모란 어떤 분이다? 우리를 키워주신 분,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네. 저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저는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어렸을 때 주택에서 살았는데요. 주택은 집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아파트랑 다르게. 그래서 저희는 철대문이 있었는데요. 철대문도 철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낡으니까 칠도 하시고, 또 아버지가 화분을 좋아하셔서 화초도 집에 많았어요. 그래서 마당에도 화분이 있고, 또 집에 이사 갈 때마다 저희는 집에다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는 난로를 떼고 화초를 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시사철 꽃을 보고 지낸 것 같아요. 네, 화분이 많다 보니까 이 화분에서 꽃이 피고 저 화분에서 꽃이 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아버지의 모습. 또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주방이 지금처럼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여기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뚝딱뚝딱 해서 다 고쳐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금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이 집 단장을 예쁘게 해놓으시면 또 흐뭇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흐뭇하셔서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면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을 보니까 기분이 그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부모님은 거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거울은 어때요? 저희가 거울을 보면 저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쁜 얼굴로 거울을 보면 웃는 기쁜 얼굴이 보이고요. 또 제가 슬픈 얼굴로 거울을 보면 거울엔 슬픈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울처럼 우리 자녀들이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봤듯이 저희 자녀들도 저를 거울처럼 계속 보고 있진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부모는 거울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의식적으로 거울을 보지만 자녀들은 그냥 거울에 비치는 얼굴을 보듯이 부모를 계속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다 부모가 되셨나요? 아니면 준비를 다 된 준비된 부모셨나요? 네.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 어쩌다 부모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쩌다 부모가 돼도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위로 언니가 두 분이 있었고요. 또 아이를 키우고 결혼하고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 계셔서 또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 언니들이 아이 키우는 거 보면 결혼을 또 그냥 비슷비슷하게 해서 한두 살 차이 조카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용품도 그렇고 아기 키우면서 이럴 땐 이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준비했으면 더 잘 키우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들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자식보다 손자가 더 예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물론 예뻤죠. 예뻤는데, 사진을 어느 날 이제 저희 아이들도 훌쩍 컸는데 어릴 때 사진 보니까 이렇게 이뻤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절이 조금 그리워지기도 하고, 내가 다시 간다면 더 잘해줄 텐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 때는 또 집안일을 해야 되고, 또 집안일 해놓고 아이가 또 깨면 아이랑 놀아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다 보니까 아이의 그런 예쁜 모습들 하나를 여유 있게 다 제가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키우시고 좀 여유롭게 손자들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이런 조부모 세대를 1세대라고 한다면, 1세대는
생존 세대예요. 예, 전쟁을 겪으셨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 자식 교육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예, 생존에 더 신경을 썼던 그런 세대죠. 그리고 이 세대 저희 부모 세대 되면 그때는 어때요? 전쟁은 끝났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세대여서 생계 세대예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여러 가족들이 많이 생활을 했고 또 형제 자매도 많았어요. 가족이 많다 보니까 많이 다들 벌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네. 그리고 저희 3세대는 어떨까요? 생각 세대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 교육이 정말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모 교육을 받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생각은 있지만 내가 바쁘다 보니까 못하신 교육을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런 세대가 바로 저희 세대라면 지금 아가를 키우고 있는 세대는 4세대예요. 네. 생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이 부모들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익혀야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왜 그럴까요? 1, 2세대는 저희가 자녀를 돌볼 그런 여력은 없었지만 다 같이 살다 보니까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모가 키우는 거, 언니가 키우는 거, 뭐 고모가 키우는 거에 식구들이 있다 보니까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같이 여럿이 살다 보니까 어때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3세대부터는 여럿이 사는 가정도 있지만 어때요? 그렇죠. 핵가족이라 자녀와 부모 이렇게 단촐한 가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저처럼 운이 좋게 뭐 옆에 언니라든지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막막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세대인 거죠. 그리고 4세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어머니들이나 저나 키우던 자녀들을 키우던 그런 방식이나 환경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저는 우리 아기 때 천기저귀도 썼어요. 예, 왜냐면 저희 친정 어머님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셨거든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라 그것만큼 위생적이고 청결한 게 없다 하시면서 저는 일회용 기저귀 편하게 쓰고 싶은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니야, 애기한테는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쓰죠. 저는 반반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유, 젊은 부모님들 아이고 그거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기 우유 먹이고 어때요? 트름 시킨다고 투덕투덕 계속 등 두들기고 서서 막 이랬는데 그리고 젖을 먹일 때도 다리가 저려도 손이 저려도 계속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수유 시트가 있고 트름 시트가 있대요. 그래서 아가들이 그냥 이렇게 앉은 자세처럼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 잠이 들어도 누워있지 않으니까 약간 서 있듯이 경사진 그런 시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거죠. 정보도 많아지고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세대가 지금의 4세대인 거예요. 근데 또 그 생각해보면 크게 달라진 것들이 제가 보면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용품들이 너무 다양해졌고요. 또 하나가 산후조리예요. 저는 산후조리 할 때 친정 가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산후조리원 가잖아요. 예. 거의 99.9%가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산후조리원 어디가 좋아요? 뭐 어떤 게 좋아? 이런 정보를 또 공유해야 되는 세대죠. 네. 그리고 3번째는 아빠 육아가 많이 참여됐어요. 저희 때는 어때요? 그냥 엄마가 다 오롯이 아기를 보고 저희 남편이 좀 많이 깨어서 도와줬다 했는데 젖병 소독 정도 그 정도 해줬죠.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빠들이 엄마랑 똑같이 반반 수유도 하고 뭐 아기랑 놀아주고 목욕도 시우고 그렇죠. 육아휴직도 내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이런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겠어요?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 세대가 4세대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나 물론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힘들었던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나 지금의 4세대나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 마음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대단한 타이틀은 부모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엄마와 아빠라고 부를 부모님이 있는 것이다. 네, 지 더 민트가 한 말인데요. 네, 너무 마음에 와닿으시죠? 네, 부모란 타이틀은 이렇게 커다랗게 저희 어렸을 때 어때요? 부모가 커다랗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어른이 되고 자녀를 낳고 저도 또 그 세대가 되니까 어때요? 지금 저희 부모님 두 분은 건강히 살아 계신데요. 80을 훌쩍 넘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커다란 분이셨는데 어디 갈 때 보면 항상 저희 손을 잡고 끌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거꾸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 그렇게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별 이렇게 자녀의 양육과 새로운 방법들을 습득해야 하는 것이 부모 교육이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법을 습득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또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 교육은 그럼 왜 하느냐? 부모 교육의 목적이 뭐냐? 네, 부모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왜? 보지도 않고 키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저희 큰애를 딱 낳았을 때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신생아를 처음 본 거예요. 신생아를 보면 사실 저희가 아기를 낳아서 뭐 보러 간다 해도 보통 3, 7 지나서 거의 한 달 돼서 가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아기들이 한창 예쁠 때잖아요. 한 달 지나서 100일 돌 전까지 포동포동한 아기만 봤던 거죠. 신생아를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아기가 뭐 허연 것도 쓰고 있고 손가락 발가락도 너무 얇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예뻐지니까 처음에 너무 놀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놀라고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때요? 그 아이들의 생활이라든지 발달 성장을 배우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부모 역할을 잘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역량을 키우는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혹시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나면 어때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인식하게 되면서 더 건강한 가정으로 네,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한국놀이치료 학회지에 따르면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머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물어봤더니 아버지 하면 아이들이 지친 모습, 또 능력 있는 아버지, 또 나랑 놀아주는 아버지, 학교 생활을 좀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어머니는 조력자, 또 나의 지킴이, 그다음에 교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약간 이미지가 다르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때요? 아이들 육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내 성적도 관리해 주시고 나도 지켜주시고 이런 육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런 이미지가 많았고요.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조금 육아보다는 네, 좀 커다란 그냥 울타리 같은 이미지가 네,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 가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보면 알까요? 그 가정을 알려면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 그대로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네. 경험한 대로 말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정을 알려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결혼해서 신혼 초에 혹시 많이 다투지는 않으셨나요? 많이 다투셨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그게 그 가정과 그 세대의 모국어라고 해요. 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라니까 당연히 언어가 다르죠. 다른 모국어를 쓰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혼 때 이렇게 다투었던 다툼은 서로의 모국어를 이해하고 또 맞춰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남편은 가지나무를 좋아해요.
여름에 이제 하는 가지나물을. 그래서 근데 저도 가지나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내가 맛있게 해줄게요 하고 가지나물을 무쳤어요. 식탁에 딱 앉았는데 저희 남편이 얼굴이 굳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지나물이냐고. 가지나물 맞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시댁은 가지나물을 꼭 짜서 소금 간을 했어요. 근데 저희 친정은 가지나물을 쪄서 양념장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질척질척한 가지나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때까지 먹어온 가지나물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바꿨죠. 남편 맞춰서 뽀송뽀송한 가지나물로 네, 지금 30년 가까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면 같은 단어인데도 동상이몽처럼 저희 생각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게 나타난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뭐고 또 자주 듣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무슨 말을 자주 들으셨을까요? 네, 빨리 해라. 막, 뭐하니? 빨리 해라.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빨리 일어나 학교 늦겠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말을 하냐면 빨리 자라. 언제 잘래? 아이들이 안 자요. 예, 밤새 컴퓨터하고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러죠. 예. 그러면 잔소리는 뭘까요? 잔소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듣기 싫은 소리, 자꾸 반복하는 소리 이렇게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잔소리의 어원은 잔잔한 소리라는 뜻이래요. 예, 너무 예쁘죠? 그런데 그 잔잔한 소리가 잘못하면 오소리가 된대요. 그러셨죠? 오소리? 웬 동물이 여기서 나오지? 동물이 아니고요. 오소리라는 것은 바로 5가지 소리예요. 헛소리, 큰 소리, 남의 소리, 또 그 소리, 하나 마나 한 소리. 네, 이렇게 해서 오소리예요. 헛소리는 뭐예요? 별로 내용 없는 소리죠. 내용 없는 소리. 큰 소리는 정말 소리만 큰 소리. 네. 그리고 또 그 소리 하면 했던 소리 또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남의 소리. 남의 소리는 어때요? 남의 소리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 소리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 마나 한 소리. 네, 해도 소용없고 안 해도 소용없는 그런 말. 그렇게 바로 오소리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조언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잔소리로 듣거든요. 예.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듣는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역효과가 나겠죠.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듣기 좋은 말, 좋아하는 말, 네, 네, 칭찬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칭찬을 해주면 효과가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이라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가 살리는 말, 두 번째가 죽이는 말, 세 번째가 묶는 말, 네 번째가 푸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은 뭘까요? 딱 느낌 오시죠? 네. 의욕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려주는 말이죠. 어떤 말이 있어요? 너 잘했어. 괜찮아. 다시 해봐. 너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힘을 주는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그럼 죽이는 말은요? 반대로 너가 뭘 한다고 넌 못해. 하지 마. 너 해봤자 소용없어. 아니, 너 또 그렇잖아. 이것이 바로 죽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리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옆에서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너 못할 것 같은데? 하고 묻는 말을 탁 던져도 이 아이가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고 스스로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넌 안 돼.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런 죽이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옆에서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아니야, 나 못해. 못할 것 같아. 자신 없어. 하고 스스로가 묶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네, 살리는 말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점점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딱 보시면 버락 오바마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흑인이잖아요. 지금도 사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도 어렸을 때 흑인이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았대요. 그때마다 어떻겠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좌절되고 슬프고 그랬을 텐데 그때 외할머니께서 오바마 손을 딱 잡고 흑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으로 데려갔대요. 그리고 성공한 흑인들의 모습을 보여줬대요. 열심히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이런 할머니의 격려로 어때요? 미국을 끌고 갔던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벤 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박사인데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수술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신의 손이죠. 네. 이분 역시 어두운 흑인이기 때문에 어두운 시절을 보냈는데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너는 네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늘 북돋아 주셨대요. 그래서 네, 훌륭한 의사가 됐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벤 카슨과 오바마처럼 조부모와 부모의 격려로 이렇게 큰 인물이 되신 분들이 있죠. 네, 바로 이것이 칭찬의 힘입니다. 네,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분도 좋아지고 잘하려고 그러죠. 네, 내가 하던 일을 더 잘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네, 근데 칭찬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과정을 칭찬해야지 결과만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칭찬만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속인다든지. 예. 왜냐하면 그래 엄마가 결과만 보고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서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칭찬과 함께 가야 될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네. 칭찬과 격려의 차이는 뭘까요? 칭찬과 격려의 차이는 바로 주체예요. 칭찬은 엄마 마음에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 100점을 맞아왔어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엄마 어때요? 기분 좋죠? 내가 원하던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너무 잘했어. 엄마가 막 칭찬해 주셔요. 네. 그런데 그것은 아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격려는 어때요? 칭찬은 결과가 좋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격려는 결과가 안 좋아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점이 아니라 70점을 맞아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한테 칭찬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너 안타깝다. 성적이 좀 안 나왔네. 근데 엄마가 너 열심히 한 거 알아. 괜찮아. 너 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엔 성적을 올려보자. 그럼 이 아이는 어떨까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정말 나 다음에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칭찬을 잘못하면 독이 되고요. 칭찬과 격려를 함께 해줬을 때 아이들한테는 퍼펙트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자신감이 쑥쑥 올라가겠죠. 네. 그 자신감을 올려주고 하기엔 이렇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데요. 또 하나, 아이들 자신감 올리는 데는 칭찬, 격려 말고 한 친구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네. 나름 아이들은 다 다르잖아요. 네, 색깔로 표현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네, 아이들은 다 다른데 저희가 그걸 어때요? 획일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모두 다 공부 잘하는 아이만 또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너 공부 잘하구나. 넌 공부를 잘하는구나. 하지만 옆에 어떤 친구는 공부를 못하는데도 맨날 씩씩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공부 못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넌 달리기를 잘하잖아. 이러면서 아이를 북돋아 줬더니 이 친구는 역시 친구들한테 가도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고 너 100점 맞았네 축하해 나 저번에 1등 했는데 달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아이들이 그 자체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이 점점 높아져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런 자신감은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신감. 왜 그럴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흑인이어서 아이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다른 걸로 인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거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부모님들이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그때 그걸 뚫고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는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럴 때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 보면 참 기특한 게 요즘 아이들은 너무 자유롭게 살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러죠. 요즘 군대가 군대야? 그러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다녔던 군대 시절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보기에는 요즘 뭐 핸드폰도 준대, 뭐 통화도 자유로워, 외출도 너무 많고 기간도 짧아졌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그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인터넷도 못 해요. 전화도 안 돼요. 갔더니 갇혀 있잖아요. 부대라는 곳에. 그것 자체가 아이들은 힘겹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희 아이가 이제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세상에 늘 이렇게만 했으면. 그렇게 부모랑 떨어져 있다 보니 부모 생각을 할 기회가 되는 거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이렇게 계시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서 한 번쯤 우리 부모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평소에 우리 그렇게 고마운 분이란 건 알지만 의식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고 우리 자녀도 생각하고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도 또 조금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군대는 힘들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걸 해줬구나라는 걸 남자애들은 막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잘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냥 그래도 뭐 네가 알아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아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너를 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편지를 딱 보고선 그래도 얘가 말은 안 했지만 알고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이 참 군대도 이런 거는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죠. 아이가 갈 때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릴 때 가슴이 너무 아이가 얼마나 싫을까 생각은 했지만 가서 또 나름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내 마음을 정말 온정을 다해서 따뜻하게 키웠더니 이 녀석이 전 때리기도 했거든요. 아들 둘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 큰아이는 아무래도 좀 더 혼나게 되잖아요. 큰아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크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은 들었는데 아이가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해줘서 내가 이만큼 자라서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모든 게 다 눅눅뚝 녹고 정말 열을 놔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는 어떨까? 지금 바움린드가 애정과 통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형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허용적인 부모. 두 번째는 권위가 있는 부모, 세 번째는 무관심한 부모, 네 번째는 권위주의적인 부모예요. 첫 번째 허용적인 부모는 어때요? 애정은 높지요. 그런데 통제는 낮아요.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아이한테 되고 안 되고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희 음식점에 가면 막 뛰어노는 아이들 있죠. 근데 요즘 어머니들 어때요? 애 기 살려야 된다. 기죽이면 안 된다고. 안 돼, 하지 마.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커요. 그런데 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키웠던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까요?
네,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나를 통제하면 화를 내요. 네.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면 화를 내기 때문에 어때요? 사회에서도 부적응하기가 쉽다는 거죠. 문제 행동을 또 일으키기가 쉽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위가 있는 부모예요. 권위가 있는 것과 권위주의적인 건 다르죠. 네. 권위가 있는 부모는 애정도 높아요. 그런데 통제도 또 크죠. 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주고 따뜻한 말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할 때 아이를 이해해주고 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수용해주면서 이야기로 풀어가죠. 그런데 규칙을 어기면 그땐 엄격하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죠. 하지만 그거 역시 왜 규칙을 지키고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하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네, 자신감도 크고요. 네,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도 크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규칙도 잘 지키고 반듯하니까 인기도 많아요. 네, 그런 저희가 다 원하는 그런 아이로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무관심한 부모예요. 무관심한 부모는 아이가 애정도 아이한테 낳고 통제도 안 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놀아줘 그럼 아유 저리 가 이따가 이렇게 하고 아빠 놀아줘 그럼 아이 누나랑 놀아 형이랑 놀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거의 방임하다시피 이런 아이들은 어떨까요? 크면 자신감이 없어요. 뭐든지 자신감이 없고 우울한 감이 드는 거죠. 네, 우울해서 아이들이 그런 태도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권위주의적인 부모. 혹시 권위적이지 부모는 아니신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땐 거의 다 권위주의적이었잖아요. 이런 부모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에요. 내가 말한 건 지켜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 말하시면 네 했지 왜요? 라는 대답은 못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모가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킨 규칙대로 아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까지 뭐 장난감 놀다가 정리하자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더 놀고 싶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좀 더 놀면 안 돼요? 그럼 엄마가 3시까지 놀기로 약속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또 엄마 더 놀고 싶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힘을 행사하죠. 사랑의 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아이는 어때요? 혼날 것 같으니까 얼른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가 힘을 행사하는 것도 어때요? 점점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예전에는 얼른 해 했지만 이제는 한 대 맞아야 듣고 그렇잖아요.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이 점점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자랄까요? 눈치를 봐요. 맞아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눈치를 보고요. 또 수동적이 돼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었기 때문에 수동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나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부모의 언어와 행동이 자녀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한 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우리 부모들의 사랑은 크지만 부모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몇몇 부모님들의 예가 있어요. 부모는 슈퍼맨이어야 된다. 자식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해내는 그런 슈퍼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헬리콥터 맘이나 잔디깎기 부모예요. 헬리콥터 빙 돌면서 계속 날아다니잖아요. 자녀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계속 다니면서 얘가 잘하고 있나 또 간섭을 하고 과잉 보호를 하고 그런 부모가 바로 헬리콥터 맘이에요. 잔디깎기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앞에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알아서 먼저 부모님 미리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나 이렇게 잔디깎기 부모처럼 슈퍼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한테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책임감도 낮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 결정권이 약해서 자기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해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을 해서도 부모한테 확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부모예요. 아낌없이 주는 부모는 뭐든지 다 희생을 해서 다 줘야 되는 부모죠. 세 번째는 일심동체 부모예요. 어때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니까 내가 너를 다 알아요 몰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엄마는 널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러면서 아이와 상관없이 엄마 스스로가 아이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다 컨트롤해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부모나 일심동체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엄마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경우로 딱 그 직면하면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죠. 드라마에서 나오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막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엄마는 헌신적으로 너를 위해서 계속 다 바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네.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말에 그런 게 있대요. 가장 청소년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엄마라는 데다 너무 뜻밖이시죠? 어머니들 충격받아요. 네, 다 해줬는데 난 네가 해달라는 거 해달라고 말을 안 해도 난 더 해줬는데 나 때문에 네가 힘들었다니 왜 그럴까요? 부모가 보는 관점하고 아이가 보는 관점이 다르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은 내 생각대로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아이들은 부담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면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성장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와 다르구나. 우리 아이들이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네. 자전거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네 발로 타다가 네, 그렇죠. 두 발 자전거를 탈 때는 뒤에서 부모님이 잡아주셔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자전거를 배우는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가지고 부모 역할을 제가 3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예. 뒤에서 도와주시는 부모님, 또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함께 가는 부모님. 뒤에서 도와주시는 부모님은 아이를 앞에 딱 자전거 앞에 태우고 뒤에서 운전을 자전거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앞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가지만 이 아이는 어때요?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못 타요. 계속 태워만 주셨잖아요. 네. 그 앞에서 이끄는 부모님은 앞에 딱 타시고 뒤에 아이를 딱 앉히시고 나만 잡아, 나만 믿고 와. 그리고 또 자전거를 움직여 주시죠. 이 아이 역시 부모하고 부모님하고 같이는 이동을 하고 같이 하지만 자전거를 탈 수는 없어요. 네. 3번째, 함께 가는 부모님. 이 부모님은 처음에 힘들지만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와 자녀는 같은 시선으로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게 되고 또 서로 상호작용, 이야기도 잘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의지도 하고 친구처럼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엔 자전거를 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앞에 태우기도 하고 뒤에 태우고 다니셨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전거를 가르쳐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이죠. 네. 우리 아이들 처음에 우유를 먹었죠. 우유 먹은 다음에 어때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잖아요. 아이의 성장과 맞춰서 먹는 식습관도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부모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앞에 태우거나 뒤에 태우지 마시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부모는 아이들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3개를 가져와라 그랬대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거 3개를 가져와라 그랬. 무엇이 딱 떠오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꽃이 가장 아름답죠. 꽃이 가장 아름다웠고 세 개 중에 하나는 또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웃는 모습, 꽃, 그리고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세 개를 가지고 천사한테 갔대요.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시들어 버렸어요. 이건 아니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웃는 아기의 얼굴, 미소. 갔는데 아이가 어느새 훌쩍 커서 그렇게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이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남은 건 뭘까요? 어머니 역시 노인이 되셨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의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얘기가 또 증명이 된 거죠. 네. 부모가 되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자, 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되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모였는지 또 아이들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술로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을 예술로 멋지게 키우시는 부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교육 강사 이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